까까똥꼬. 바람이 옆으로 가니까 안 춥잖아. 스테파니 블레이크 글 그림. 까까똥꼬. 까까보땡. 어느 작은 마을에 오직 한 가지 말만 하는 아기 토끼가 살았어요. 까까똥꼬. 아침에 엄마가 말했어요. 얘야, 어서 일어나렴. 아기 토끼가 대답했어요. 까까똥꼬. 점심에 아빠가 말했어요. 시금치 먹어야지. 아기 토끼가 대답했어요. 까까똥꼬. 저녁에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 목욕해야지. 아기 토끼가 대답했어요. 까까똥꼬. 그러던 어느 날 아기 토끼가 늑대를 만났어요. 늑대가 말했어요. 널 잡아먹어도 될까? 아기 토끼가 대답했어요. 까까똥꼬. 늑대는 아기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집에 돌아온 늑대에게 부인이 말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늑대가 대답했어요. 까까똥꼬. 조금 뒤 늑대는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 하세요. 늑대가 대답했어요. 까까똥꼬. 의사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이럴 수가. 우리 아기 토끼를 잡아먹다니. 무서울 게 없는 아빠는 늑대 입을 크게 벌렸어요. 아기 토끼를 찾으려고요. 아기 토끼를 찾은 아빠가 말했어요. 우리 까까똥꼬. 아기 토끼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빠, 왜 나를 그렇게 부르세요? 내 이름은 시몽이에요.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말했어요. 자, 당근 수프 먹자. 아기 토끼가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겠다. 다음날 아침 아빠가 말했어요. 양치질 해야지. 아기 토끼가 대답했어요. 뿌지직. 무지직만 하게 끝. 됐어. 나누면서 채워지는 이상한 여행. 탄가피코 강에서 배우는 나눔의 규칙. 나눔의 규칙이 뭐야? 나누어 갖는 규칙인가 봐. 디디에 레비 글, 알렉산드르 위아르 그림. 멋있다 그림. 이건 뭐야 다. 이거 나중에 나오는 거. 여름방학이다. 마르쿠스는 증기선을 타고 탄가피코 강을 거슬러 올라 밀림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다. 마르쿠스는 모기와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을 따라서 무려 458km를 가는 동안 근데 왜 혼자 가게 놔두면 불법 아니야? 얘는 꽤 커. 들어봐. 혼자 배에서 외롭게 지내야 한다. 이제 9살인 마르쿠스는 우리 형보다 더 나이 작으나. 형아도 혼자 갔잖아. 모험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마르쿠스는 항구에서 자기에게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엄마와 떨어질 생각을 하니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다. 동이 터오는 새벽녘에 크리스토 발데스호는 백고동을 2번 울린 뒤 강물을 가르며 나아가기 시작했다. 458km. 꼬박 9날을 항해해야 하는 거리다. 증기선이 항구를 빠져나올 즈음에 마르쿠스는 자기가 머물 객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침대 위에 커다란 거미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본 순간 바로 방을 나와버렸다. 마르쿠스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지만 불어오는 바람에 인해 흩어져 버렸다. 그날 저녁 배는 발마라에 도착하여 첫 번째 정박을 했다. 발마라는 밀림이 시작되는 연안 도시다. 승객들은 모두 배에서 내려 부두에 늘어섰다. 그런데 승객들이 저마다 자기 짐 가방을 열자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 다가서는 것 아닌가. 마치 함께 재미있는 의식을 치르는 것만 같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르쿠스도 다른 승객들처럼 가방을 열었다. 그러자 한 소녀가 다가와 마르쿠스에게 도자기 조각상을 내밀었다. 마르쿠스는 얼떨결에 조각상을 받아들었다. 그러자 소녀는 기쁜 얼굴로 마르쿠스의 이어폰을 가리키고는 마르쿠스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르쿠스는 어리둥절해서 소녀를 쳐다보았다. 네 mp3를 달라고 하는 거야. 크리스토 발데스호 선장이 뒤에서 다가서며 속삭였다. 마르쿠스는 싫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탄가피코의 규칙이야. 배가 정박하는 곳에서 누군가의 물건을 받으면 그 대신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 내어줘야 해. 서로 물건을 교환하는 거지. 선장이 설명했다. 화가 난 마르쿠스는 소녀에게 mp3를 건네주고 배로 들어가 버렸다.
크리스토발데스호가 다시 출발했다. 그리 크지 않은 강 위로 카누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강 주위로는 빽빽이 들어찬 식물들이 저마다 다른 향기를 내뿜었다. 정글, 웅장한 정글이다. 마르쿠스는 배에서 나오는 음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기떼에게 뜯기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다.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울부짖는 동물들 소리엔 소름이 돋았다. 마르쿠스는 엄마가 그리웠다. 정말 끔찍한 여행이야. 마르쿠스는 침대 위에 누우며 중얼거렸다. 배가 두 번째 정박지인 바스콘셀로에 다다랐을 때 마르쿠스는 쌓아놓은 화물 뒤로 숨었다. 하지만 선장에게 금방 들켰다. 마르쿠스는 가방을 메고 부두로 내려가서 다시 탕가피코의 규칙을 따라야 했다. 깃털 장식 모자를 쓴 남자가 마르쿠스가 매우 아끼는 게임기에 눈독을 들였다. 마르쿠스는 그 남자가 권하는 여러 악기들 가운데 대나무 피리를 받아들고는 게임기를 건네주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 여행은 끔찍한 정도가 아니라 최악이야. 마르쿠스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배로 돌아왔다. 밀림 깊숙이 들어갈수록 한낮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고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는 더 요란했다. 원시적이고 소름 끼치는 소리. 마르쿠스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려고 가방 속에서 손수건을 찾다가 도자기 조각상에 손이 닿았다. 마르쿠스는 어젯밤에 첫날 내 뒤로 받았던 뻥창뻥. 조각상을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얼굴이 예뻤다. 문득 엄마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마르쿠스는 조각상을 들어 다시 자세히 바라본 뒤에 웃옷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마르쿠스가 집과 자기 방과 장난감을 떠나온 지 나흘이 흘렀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배는 발도스 리오스 항에서 잠시 머무를 예정이다. 승객들 대부분이 이곳이 목적지였기에 우르르 배에서 내렸다. 마르쿠스는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물물교환 의식을 치러야 했다. 한 할머니가 무뚝뚝한 얼굴로 작고 시시해 보이는 빨간 상자를 내밀며 마르쿠스의 운동화를 달라고 했다. 마르쿠스는 웃옷을 주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운동화를 고집했다. 그때 할머니 손자들이 할머니 뒤로 와서 섰다. 그들은 심술궂은 얼굴로 마르쿠스가 운동화를 벗고 양말까지 벗어주기를 기다렸다. 마르쿠스는 다시 짜증이 났다. 맨발이 든 마르쿠스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마르쿠스는 이상하게도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 마르쿠스는 진작 발가락에 공기를 통하게 해주지 않은 걸 후회했다. 마르쿠스는 아예 단정히 입은 잠바도 벗고 바짓단도 접어 올렸다. 만약 마르쿠스가 이런 모습으로 학교에 나타난다면 발은 응, 신발에 있는 거를 응, 다 빨아들였다고 해봐. 응, 그런데 응, 그런데 응, 그러면 응. 알겠어. 무슨 말이야. 학교에 그 나타난다면 신발에 있는 걸 다 빨아들일 수도 있잖아. 그냥 발바닥으로 공기를 안 빨아들이면 신발에 들어온 공기는 신발에 있으니까 빨아들이지 않을까? 계속 생각해봐. 사람들은 불량 학생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발도스 리오스 항구에서 선원들은 별다른 할 일이 없어 심심해했다. 하지만 선장은 내내 갑판 위에서 조각칼로 나무를 깎았다. 그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악어 모습으로 변해갔다. 마르쿠스는 조각칼로 나무를 깎는 선장이 멋있어 보였다. 선장이 마르쿠스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그러고는 조각칼과 막 깎던 나무를 마르쿠스 손에 쥐어주었다. 마르쿠스가 가방을 가지러 가려 했지만 선장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선물이야, 선물. 선장은 매일 아침마다 마르쿠스에게 나무를 깎고 다듬어 악어를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르쿠스는 그날도 몸을 긁어대며 선장 옆에 있었다. 선장은 마르쿠스에게 할머니에게 받은 상자를 열어 안에 든 크림을 발라보라고 말했다. 마르쿠스가 목이 물린 곳들에 크림을 바르자 가려움이 잦아들었다. 게다가 집요하게 따라붙던 모기들이 마르쿠스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강 주변으로 더 많은 동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제규어. 눈 뜨고 있는데 윙크하고 있고 그리고 얘 이러고 있고 그리고 얘 이러고 있는데 배롱하고 있고 다르네. 배롱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 그런데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얘는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 다 달라. 다 다르네. 제규어. 뱀, 원숭이, 새,
동물들은 크리스토발데스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려고 탄가피코 강변으로 모여들었다. 몇몇 동물들은 서로 귀에 대고 소곤대는 것 같았고 몇몇 동물들은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댔다. 또 어떤 동물은 배 갑판 위로 나온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는지 엉덩이를 실룩거렸다. 드디어 선장이 악어 조각상을 완성했다. 그리고 늦은 오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마르쿠스 앞에서 선장은 악어를 강물에 띄워 보냈다. 그러자 마치 마술처럼 악어 조각상이 살아 움직이며 헤엄치더니 다른 악어들에게 다가갔다. 선장이 활짝 웃었다. 깜짝 놀란 마르쿠스도 따라 웃기 시작했다. 마르쿠스는 객실에서 나왔다. 그러고는 배에서 제일 높은 갑판에 드러누워 별똥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다음 날에도 마르쿠스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갑판으로 나갔다. 9시쯤 따뜻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마르쿠스는 피할 생각도 없이 온몸에 비를 흠뻑 맞았다. 강물 속에서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피라냐들이 무리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다. 먹이를 찾으며 입맛을 다시고 있는 듯 보였다. 마르쿠스는 더 이상 모기에도 물리지 않았다. 마르쿠스는 행복했다. 그날 오후에 마르쿠스는 게임기 대신 깃털 장식 모자를 쓴 남자에게 받은 대나무 피리를 불어보았다. 마르쿠스가 피리로 새가 지저귀는 듯한 소리를 내자 진짜 새가 대답하듯 노래했다. 마르쿠스는 정말 기쁜 나머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런 뒤 마르쿠스는 선물 받은 조각칼로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마르쿠스는 나무 악어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원숭이를 만들고 싶었다. 자유롭게 사는 원숭이라 언젠가 완성할 수 있겠지. 강물폭이 점점 줄어들었다. 크리스토발데스호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려면 작은 배로 바꿔 타야만 한다. 탄가피코 강 주위의 숲은 더 크고 무성해졌다. 배가 지나는 곳곳에서 놀라운 풍경과 만날 수 있었다. 마르쿠스는 지구에게 영혼이 있다면 틀림없이 이 웅장한 밀림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9날을 항해한 끝에 마르쿠스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가레 마리팀 선착장은 작고 소박한 나무 건물과 부두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곳에 다 낡아 헤어진 옷을 입은 남자가 홀로 서 있었다. 마르쿠스는 부두로 뛰어내려 재빨리 달려가 그 남자의 품에 안겼다. 아빠! 아빠! 안녕 마르쿠스. 야, 너 정말 많이 컸구나. 꼭 탐험가 같다. 마르쿠스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 왜 여기 와 있지? 아빠는 여기서 할 일이 있나 봐. 탐험가인가? 또 한 번 물물 교환이 출장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먼저 선장이 마르쿠스에게 기쁜 마음으로 모자를 건네주었다. 마르쿠스는 나무로 깎은 원숭이를 아빠에게 주었다. 마르쿠스가 맨발인 걸 보고 놀란 아빠는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마르쿠스에게 주었다. 그리고 선장에게는 포도주 한 병을 주었다. 마르쿠스와 아빠는 얼굴이 바뀌었어. 먼지 달리는 길 모퉁이에 얘가 세워진 깎은 원숭이 낡은 아니야? 차를 향해 걸어갔다. 둘 다 우스꽝스러운 차림새였다. 아빠는 양말만 신었고 마르쿠스는 발에 맞지 않는 큰 신발을 신었다.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원숭이 한 마리가 마르쿠스와 아빠 뒤를 따라갔다. 물론 조금 뒤에는 자유로운 삶을 찾아 떠나겠지만. 끝. 슈퍼토끼. 슈퍼토끼. 헬메 하인의 글 그림. 토끼 한스는 풀밭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구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어떻게 까만 땅에서 빨간 홍당무가 나올까? 왜 토끼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을까? 아, 토끼 한스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토끼 귀는 길고 토끼 인생은 짧은 거야.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한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유명한 토끼는 보통 토끼들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보통 토끼들과는 다른 토끼가 유명해질 수밖에. 토끼 한스는 그 작은 토끼 머리로 이런 생각을 해내고는 보통 토끼들과는 다른 특별한 토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토끼들이 아침거리로 홍당무를 모으는 동안 한스는 민들레꽃을 꺾었습니다. 노래까지 부르면서요. 도라꾼 한스가 어디 아픈 모양이야. 토끼들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놀란 눈으로 한스를 쳐다보았습니다. 홍당무를 하나 주면 제정신으로 돌아오겠지. 토끼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토끼 한스는 물구나무를 서서 홍당무를 갉아먹더니 사팔눈까지 만들어 보였습니다. 야, 신기하다. 몇몇 토끼들이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토끼 한스는 제대로 되어가고 있군. 내가 유명해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스는 곧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난 헤엄도 칠 수 있다.
호기심에 찬 토끼들이 한스를 따라 물레방아가 있는 연못까지 쫓아갔습니다. 한스는 천천히 물레방아 위로 올라가서는 한껏 으스대며 외쳤습니다. 나는 오리다! 그러고는 풍덩 뛰어내렸습니다. 토끼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한스는 돌덩이처럼 죽은 게 뭐야? 숨을 작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물속으로 푹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한스는 귀 하나도 물 위로 떠오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살이 한스를 연못 기슭으로 밀어내 주었습니다. 한스는 정신을 완전히 잃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살아 있었습니다. 물을 5양동이쯤 들이키기는 했지만요. 인어 토끼 한스는 개선장군 대접을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한스는 곧바로 다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난 날 수도 있다. 그러고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근처에 있는 나무로 갔습니다. 토끼들은 숨을 죽인 채 나무 위로 높이 높이 올라가는 한스를 지켜보았습니다. 한스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굵은 가지 위에 서서 팔을 마구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나는 수리부엉이다. 그러고는 두 팔을 옆으로 활짝 벌리고 불쩍 뛰어내렸습니다. 기겁을 한 토끼들은 비명을 지르며 일제히 앞발로 눈을 가렸습니다. 모두들 얼어붙은 듯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발소리가 들리자 앞발을 간신히 벌리고는 그 사이로 살그머니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토끼 한스가 팔팔하게 살아 서 있지 뭐예요. 새처럼 날았어. 토끼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스가 부드러운 이끼더미 위로 떨어진 걸 아무도 보지 못했거든요. 한스가 아주 특별한 토끼라고 헤엄도 치고 날기도 하는 슈퍼토끼라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토끼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슈퍼토끼가 되고 싶지 않은 토끼가 어디 있겠어요? 헤엄치고 날고 싶지 않은 토끼가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토끼들이 한스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 연못에서 낚시꾼이 빠져 죽은 토끼를 낚는 놀라운 일이 생겼지요. 숲에 사는 산지기가 목이 부러진 채 나무 밑에 떨어져 죽어있는 토끼를 발견하고 놀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문은 이처럼 괴상하게 죽어있는 토끼들의 소식을 날마다 열심히 보도했습니다. 토끼 한스는 진짜로 유명해졌습니다. 한스는 두 귀를 커다란 매듭이 생기도록 묶었습니다. 누구나 한눈에 자기를 알아볼 수 있게 말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토끼 한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귀를 묶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끼가 있을까요? 여우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여우는 그 유명한 토끼 한스를 덮쳤습니다. 그렇지만 맛은 다른 토끼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토끼들은 공원 안에 푸른 잔디 위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대리석 기념비에는 이런 말을 새겨넣었습니다. 헤엄도 치고 날기도 하고 물구나무도 서는 슈퍼토끼 한스. 끝.